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0.4% 올라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내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거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동안 제공해온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는 요금 할인 혜택은 예정대로 오늘까지만 적용이 되고 전기차 충전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은 예외적으로 6개월 더 연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복합결제 등을 포함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다라는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내년 목표치를 처음 발표 때의 10분의 1로 은근슬쩍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시기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에 소비자 물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낮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간 물가가 0%대가 된 거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 0.8%,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5년 0.7%를 기록한 때였는데요. 올해 연간 기준 물가 상승률은 이때보다도 낮았습니다. 윤 기자, 물가 상승률이 왜 이렇게 낮았던 걸까요? 네, 농축수산물과 유가 하락이 지속됐고 공공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각각 지난해보다 1.7%, 5.7% 하락했습니다. 계절적과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을 제거하고 물가의 장기 추세와 내수 경기를 가늠케 하는 근원 물가 지수도 0.9%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통계청은 수요 측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았고 무상교육 등 정부 정책 확대로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 또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통계청은 디플레이션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 마이너스 0.4%에서 이번 달엔 0.7%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락 요인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은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한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새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편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이번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당국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 측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에 현금과 마일리지를 복합해서 결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지난 1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후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논란이 거듭 제기됐고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불공정 약관 심사 신청구와 또 소송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커지자 공정위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인데요. 대한항공이 국내 1위 항공사인 만큼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기자, 이번에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안의 골자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복합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마일리지 적립률과 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4월부터는 저가 항공권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에서 25%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 비성수기 기준으로 인천에서 뉴욕발 비즈니스석 편도항공권을 구입하려면 현재는 필요한 마일리지가 62,500인데 개편 후에는 9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일리지 적립률은 줄고 공제율은 높아지게 되는 구조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앞으로는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 부당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지침에는 위법성 판단의 필수 요소들이 명시됐고 또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 등을 담은 부당특약 유형들도 담겼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현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른바 DLF 사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손 회장 소식을 바로 전해주시죠. 네, 우리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고 통상 임추위가 2달 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쯤에 임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임추위 측은 조직 안정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조기 선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회장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경영 능력이 검증됐고 조직관리 역량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췄다는 게 임추위가 밝힌 추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하기로 해서 새로운 은행장은 내년 1월 그룹 임추위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가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조기에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결정이 좀 빨랐던 건 아닐까요? 네, 사실 임추위 측도 이 DLF 고객 배상과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손 회장을 중징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실제로 손 회장이 연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손 회장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 뒤 최소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즉, 손 회장이 제재심에서 경징계 수준 이하의 징계를 받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연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업체 1,400여 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곳들이 포함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안전관리가 소홀한 업체들, 주로 건설사들이 명단에 올랐다고요?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1,420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산업재해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671곳에 달했습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연간 사망자 수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20곳에 달했습니다. 노동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망 만익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곳은 고오롱글로벌과 효성중공업 등 643곳이었는데요. 시공능력 평가 100위권 건설업체 가운데 대우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17개 기업은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또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이 된 것도 있었다고요? 네, KMS와 포트엘 등 7개 업체는 올해 처음으로 산재 은폐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73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보상을 제한할 방침인데요.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 안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이 어제 폐장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거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종목 샀길래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네, 올 한 해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초 38,700원에서 어제 55,8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1년간 44.19%나 올랐습니다. 또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는데요. 무려 55.5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비교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10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손실만 떠하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KTNG와 SK텔레콤이었습니다. 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7.59%, 11.69% 하락했습니다. 또 주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롯데쇼핑과 이마트였는데 각각 3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개인이 샀다가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였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올 한 해 코스피 상승률 7.7%를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냈는데요. 올해 주식시장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웃고 개미는 울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증권사들마다 전망을 내놓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예측을 크게 빗나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올해 증시 전망 적중률은 어땠는지 류정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증권가 증시 전망은 올해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10개 증권사가 전망한 올해 코스피 최하단은 1850포인트, 최상단은 2550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수는 1909에서 2248포인트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대신증권의 적중률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교보증권의 오차가 가장 컸습니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특히 고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예측이 크게 벗어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전망치 자체의 특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경제나 혹은 국내 경제 성장률에 기반해서 증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증시 전망을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수적인 전망을 내는 증권사의 자료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내년 평균 코스피 전망은 1958에서 2411포인트 사이. 투자 낭패를 피하려면 큰 틀의 방향성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일본 수출 규제 등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연중 추가로 내놓는 수정 전망치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관련한 소식입니다. 적자에 시달려온 한국전력이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혜택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내년부터 세 가지 할인 혜택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직전 두 해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인 가정에 10%에서 15%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올해에만 182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충전 전력 특례 할인은 단계적으로 할인폭을 줄여 2022년 7월 폐지될 예정이고요.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전기요금을 달마다 5.9% 할인해 주던 것도 내년 6월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기료 할인 폐지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한전은 절전 유도 효과가 미미해 할인 제도의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한전의 적자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2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9,200억 원까지 손실이 늘었습니다. 앞서의 할인 제도의 올해 할인액이 500억 원 규모라 조금이나마 한전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건 전세 시장입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파는 수요가 막히면서 전세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자 정부가 초고가 전셋집 주인의 세금 문제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들어 지난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61% 오르는 동안 전세 가격은 0.64% 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매매가 이끌었던 시장의 판도가 전세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데 특히 보증금의 가격이 비쌀수록 가격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보증금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전세의 경우 지난 한 주만 1% 넘게 올랐지만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0.0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전세 시장이 과열되면 자금이 많아진 집주인이 추가 갭 투자에 나설 여력이 생기고 정부의 대출 규제도 일부 힘이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정부가 9억 원 이상의 고액 보증금으로 전세를 내준 집주인의 임대소득세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미 자료 공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국세청이 좀 더 새해 들어서 임대소득 과세 신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관련 시스템에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현재 벌이고 있던 다주택자 임대소득 검증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정부의 단속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김나래입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10년 만에 400만 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 부진에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연말까지도 몸살을 계속 겪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오늘 세미 한파가 크게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체감상 자동차 업계는 더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고요. 네, 쌍용자동차는 지난주 화요일 46명의 해고 노동자들에게 매달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대신 휴직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서를 전달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정리 해고됐던 직원들 가운데 아직 복귀가 안 된 해고 직원들입니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노노사정 합의를 통해 올해 7월에 재입사하고 무급휴직을 하다가 다음 달 6일에 복직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GM과 르노삼성 상황도 어려운데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585명은 오늘 모두 계약이 만료됩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전체 조합원의 30%가량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기자, 이렇게 되면 노노 갈등 또 협력업체들의 고사 우려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쌍용차 해고 직원들은 복직 무산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며 다음 달 복직 예정일에 출근 투쟁을 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늘 계약이 만료되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은 이미 공장이 임시 휴업 중이지만 지난 23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의 경우 장기간 파업에 따른 노사 갈등과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고사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르노삼성 2차 협력업체인 한 부품 공장은 오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자동차 업계의 실적 악화에 따른 노사 갈등과 조업 차질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 택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외면을 하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내년도 보급 목표를 7,000대로 원래 발표를 했었는데 은근슬쩍 700대로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김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전기 택시입니다. 올해 3,000대를 도입한 뒤 내년에는 7,0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목표를 수정해 내년도 보급 목표를 700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18년도에 기관경무부에서 발표할 때는 내년도에 7,000대를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 서울형 택시에 맞지는 않아요, 택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700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가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시했음에도 올해 전기 택시 보급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3,000대의 전기 택시를 보급하겠다며 지원금으로 5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차량은 목표치의 24%인 710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기차는 가격이 비싼 데다 주행거리가 일반 택시에 비해 짧고 충전 시간이 길게는 최대 8시간이 걸리는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 하루에 한 300에서 400원 뛰어야 되는데
전기 택시는 아직은 조금 택시에서는 좀 시기상조예요. 에러가 떠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 중간에 서버리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특히 비싼 배터리 교체 비용도 택시기사들에게 적잖은 부담입니다. 배터리가 이제 고장 났을 때 이거는 이제 내 돈으로 사비로 했을 때는 2,400만 원이에요. 작년 기준. 미세먼지가 극심한 가운데 대중교통의 친환경차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짧은 주행거리에 비싼 배터리 교체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지적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은 노동계 소식입니다.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사정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사실상 패싱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어제 민주노총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틀이 아닐지라도 정부와 교섭, 협의, 대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놓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등 경영계의 갈등이 심한 이슈에 대해선 사측을 빼고 정부와 직접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3분의 2가 넘는 조합원이 산별노조로 조직이 돼 있다며 산별로 새로운 교섭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노동단체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 70여 곳에 대한 인원 재배정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노총이 정당을 만들 이럴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네, 민주노총은 현재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노총당 설립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아예 정당 창당을 해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정당 지지표를 획득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갖기가 수월했다는 점도 민주노총의 정당 창당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회사 경영권을 놓고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 소동을 빚었던 이른바 한진가의 크리스마스 소동. 어제 모자가 공동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일단 일단락은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다툼의 근본 원인이 경영권을 둘러싼 견해 차이인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한진이 생각보다는 서둘러서 사태 봉합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네, 어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공동 성명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모자는 사과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유언대로 가족 간 화합을 통한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수습에 나선 것은 과거 땅콩 회항이나 물컵 갑질 때 맞았던 여론의 역풍에 따른 학습 효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경영권 갈등 문제도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한진그룹 임원 인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무산된 것이 이번 갈등의 배경인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두고 가족 간의 표 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의 한진칼 지분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KCGI 등 다른 주주들과 어떻게 합중 연행하느냐에 따라 경영진 교체나 계열 분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총수 일가가 협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내일 새해 첫날부터 초저가 경쟁에 나섭니다. 올해 적자를 면치 못한 대형마트들이 내년에는 소비자들을 마트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엄한 기자. 네, 어마한입니다. 네, 대형마트들이 내일 초저가 상품들을 대거 내놓는다고요. 네, 신선식품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해 할인에 나섭니다. 이마트는 초탄일, 롯데마트는 통큰절이란 이름까지 붙였는데요. 이마트는 새해 첫날 하루 동안 가전제품을 최대 50% 깎아주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고기와 생필품 등 평소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3사 모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새해 첫날부터 초저가 경쟁에 나선 겁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만 참고하면 알뜰 쇼핑 기회가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초저가 경쟁 붙은 이유는 뭘까요?
네, 이번 신정이 주중에 끼면서 여행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마트 나들이족을 노린 마케팅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올해 대형마트 위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받고 홈플러스는 영업이익이 크게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새해 첫날부터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마트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초저가 상품을 내놓으면 당일 매출이 평소보다 최대 70%까지 늘어나는 등 효과가 크다면서 온라인에 빼앗긴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의 투자 운용을 맡기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 개념이 도입된 지 국내에서도 만 3년이 넘었는데요. 3년간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려서 사람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운용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한 증권사의 투자용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운용됐는데 연 환산 수익률이 약 8%대에 달합니다. 증권사들이 비대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18개월 이상 운용해 성과를 공시해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3년 동안 수익이 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수익이 막 이상하게 고꾸라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난 그 알고리즘을 갖다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펀드 평가할 때 적어도 3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로보 어드바이저도 3년 이상 꾸준히 났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거는 믿을만하다. 올해 이런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33개의 로보 어드바이저 평균 수익률은 위험 중립형과 적극 투자형 각각 7.9%와 10.2%로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보다 높았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등 다양한 대상의 분산 투자를 진행합니다. 한 종목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냉정하게 매도 시점을 결정해 피해를 줄이기도 합니다. 대외 변수로 인해 증시가 크게 폭락할 때 투자자와 달리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점도 양호한 수익을 올린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 비대면 방식으로의 접근,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접근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 로보 어드바이저 가입자는 약 2천여 명으로 투자 운용액은 56억 원입니다. 아직 생소한 서비스지만 가입자들이 늘어날 경우 투자자문사 못지않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초에 올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얼마고 또 내년 전망은 어떻게 나오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삼성전자는 4분기에 지난 2분기와 비슷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4분기에 6조 5,9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요. 지난 2분기 6조 5,970억 원과 유사하지만 3분기 7조 8천억여 원에는 못 단신 미치는 뭐뭐가요? 수준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62조 원, 순이익은 5조 6천억여 원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58조 8천억여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27조 1천억여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 기자 4분기 하면 성수기인데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지난달만 해도 증권사에선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 중반을 밑돌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휴대폰과 반도체 업황이 당초 예상보다 나아지면서 그나마 소폭 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D램 반도체 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려 하는 데 따라 서버용 D램 수요가 개선되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적은 반도체가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내년 2분기에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뒤 하반기에는 10조 원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새해인 내일부터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배터리나 충전기 또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됩니다.
그동안 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같은 기종인데도 해외에서만 2년 보증을 해와 역차별 지적이 일었습니다. 내년 1월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악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채권 시장 종합지표 BSMI가 한 달 전보다 11.2포인트 하락한 88.2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투협은 미중 무역 합의 낙관론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0.9도, 인천은 영하 9.9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등의 지역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출근하신 직장인분들 또 올해 마지막으로 가게 문 연 사장님분들 모두 많으실 텐데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인데도 마지막이란 말이 붙으면 막상 아쉽습니다. 보람찼던 일만큼이나 후회되는 일, 또 안타까웠던 일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위로되는 말도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올해 남은 몇 시간 평소보다 더 기쁘고 따뜻하고 또 보람 있게 보내시면 올 한 해 미련 없이 멋지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새해 더 빠르고 또 알찬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